백개방 사람들이 떠나고 대웅전 안팎이 조용해지자 장무기와 조미는 북틀 속에서 뛰쳐나왔다. 조미는 구겨진 옷매무실을 가다듬으며 미소 띤 얼굴로 장무기를 쳐다봤다. 장무기는 그런 조민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화가 치솟아 올랐다. 장무기는 대뜸 손바닥 안팎으로 번갈아가며 조민의 따귀를 넉 대 후려갈겼다. 갑작스러운 따귀 세례에 조민의 두 뺨은 삽시간에 벌겋게 부어올랐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따귀를 맞은 조민은 아픔보다 분한 마음에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조민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러자 장무기가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웃는 얼굴로 나를 보는 거요? 조민이 이를 갈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당신한테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요? 그 말을 듣자 분을 이기지 못한 장무기가 목청 높여 호통을 쳤다. 이런 뻔뻔한 여자를 봤나? 당신이 도룡도를 훔쳐간 것은 내 뭐라 탓하지 않겠소. 또 우리 넷을 그 황량한 무인도에 버려두고 혼자 도망친 것도 원망하지 않겠소. 하지만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아리에게 어떻게 그런 악랄하고 지독한 방법을 써서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당신 같은 악독한 여자는 세상 천지에 다시 없을 거요. 억울함과 분노로 치를 떨며 듣고 있던 조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도룡도를 훔쳤다고? 내가 아리를 죽였다고? 누가 그래? 그걸 누가 봤단 말이야? 당장 내 앞으로 오라고 해서 나하고 대질시켜줘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오라는 말인가? 장무기는 그 뻔뻔스러움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할 수 없지. 아리를 이승으로 부를 수는 없으니 내가 널 저승으로 보내줄 테니 거기 가서 아리와 대질해봐라. 그러고는 양손을 뻗어 조민의 가냘픈 목덜미를 거머쥐고 힘껏 조이기 시작했다. 숨이 막힌 조민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장무기를 뿌리치려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결국 발버둥 치던 조민은 얼마 안 있어 얼굴이 자줏빛으로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기절하고 말았다. 조민의 목을 움켜잡고 조를 때만 해도 장무기는 그녀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숨이 막혀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어버린 채 축 늘어진 조민을 보니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풀고 말았다. 그러자 조민은 힘없이 땅바닥에 털썩하고 쓰러져 버렸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조민은 장무기가 두 눈을 부릅뜬 채 자기를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무기는 조민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 장무기에게 조민이 물었다. 은소저가 죽었다고 했나요? 조금 전까지 조민이 눈을 뜨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장무기는 조민의 입에서 아리의 이름이 나오자 다시 가슴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당신 손으로 아리 얼굴을 난도질하고 바닷물에 던져넣지 않았소? 그러고도 아리가 아직 살아있을 듯 싶었소? 장무기의 원망 섞인 말을 들으며 조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내가 은소저 얼굴을 난도질하고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주소저가 그러던가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한참을 질책했다. 조민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물었다. 중원에는 어떻게 돌아왔죠? 이 물음에 장무기는 싸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야 당신 덕분 아니겠소? 당신이 수군 함선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오라 했으니깐. 당신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망망대해에서 무장한 함대로 우리를 격침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다행히도 내 큰아버님은 나처럼 순진한 사람이 아니오. 그러면서 어떻게 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줬다. 한참 동안 장무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조민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장무기는 그런 조민을 바라보며 차마 무인도에서 했던 맹세처럼 그녀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무기는 더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갑작스레 발을 거세게 구르며 뒤돌았다. 나는 아리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소. 비록 오늘은 내가 마음이 약해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나를 만난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니 두 번 다시 나와 마주치지 마시오. 장무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큰 걸음걸이로 절간대문을 나섰다. 100여 척 거리쯤 갔을 때 등 뒤에서 조민이 쫓아오며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대엽과 준왕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게 해줘요.
그러자 장무기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죽고 싶어 환장했소? 내 큰아버님은 손속에 인정을 두시는 분이 아니오. 장무기의 말에 왠지 조미는 기분이 좋은 듯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난 꼭 사대엽을 만나야겠어요. 장무기는 한참 동안 조민을 말려봤지만 조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조민의 고집을 꺾지 못한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객점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날이 밝아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장무기는 객점으로 돌아가 사손이 묵는 방 앞에 이르러 문을 두어 번 두드리며 사손을 불렀다. 그러나 몇 번을 불러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장무기가 조심스레 방문을 밀어보니 방문은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장무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먼 사손은 누구보다 귀가 예민했다. 보통 때 같으면 누군가 문 밖에 다다른 기척만 나도 자다가도 놀라 벌떡 깨어났을 터였다. 그리고 외출을 했다면 방문이 안에서 잠길 리가 없었다. 장무기는 얼른 손에 힘을 주어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역시 사손은 방 안에 없었다. 창문이 절반쯤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창문을 통해 나간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얼른 방을 나와 주지학이 묵고 있는 객실로 향했다. 주지학 역시 불러도 대답이 없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없었다. 침대 위에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무기는 혹시나 침입자가 있었나 싶어 객점 심부름꾼을 불러 물어보았으나 싸우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그들이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장무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사람 스스로 어떤 기척을 듣고 바깥으로 동정을 살피러 나간 모양이었다. 사손이 비록 두 눈이 멀었다고는 해도 당대에 그를 위험하게 할 고수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주지아까지 함께 있다면 별다른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제야 장무기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장무기는 조민에게 사손과 주지학이 돌아올 동안 각자의 방에서 쉬자고 말하고는 사손의 객실로 들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여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조민이 방으로 들어오며 장무기에게 갈아입으라고 옷을 건넸다. 장무기가 방에서 쉬는 동안 조민은 밖에 나가서 갈아입을 옷과 타고 갈 말을 구해왔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사손과 주지학이 돌아오지 않자 조민은 주지학의 방으로 건너갔다. 조민이 나가고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던 장무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현명이로는 어디로 갔을까? 생각이 현명이로에 미치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현명이로 정도의 고수라면 사손이 눈이 멀지 않았더라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도 힘들었다. 장무기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조민이 있는 방으로 건너갔다. 다급한 모습으로 건너온 장무기를 보고 조민이 물었다. 무슨 일이죠? 조낭자, 당신 부하인 현명이로는 어디로 갔소? 아마 내가 절간에서 빠져나와 관내로 돌아간 줄 알고 지금쯤 남쪽으로 뒤쫓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요? 그러자 조민이 차갑게 비웃으며 대꾸했다. 내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못하러 물어보는 거죠? 장무기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조민이 다시 말했다. 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당신은 지금 내가 현명이로를 이객점으로 보내 사대엽과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주소저를 해치지 않았을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죠. 그 말은 장무기 마음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조민은 이마에 힘줄이 시퍼렇게 돋아날 정도로 화가 난 장무기의 얼굴을 보자 덜컥 겁이 났다. 방금 공연한 말을 했구나 싶어 후회스러운 느낌마저 들었다. 부릅뜬 눈초리로 조민의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장무기가 천천히 따져 물었다. 당신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내 큰아버님을 만나겠다고 이객점으로 찾아왔소. 또 말끝마다 대질하겠다고 거침없이 행동해왔지. 그게 모두 그 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한 소리 아니오? 장무기는 다그쳐 묻는 중에도 조민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제 조민과 장무기 간의 거리는 불과 세척 남짓이었다. 그런 장무기를 조민 역시 두 눈 딱 부릅뜨고 마주 쏘아보며 대꾸했다. 장무기, 세상 만사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제멋대로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서도 안 되지요. 날 죽이고 싶거든 당장 이 자리에서 날 죽이세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당신 양부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돌아온다면 그땐 당신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말을 듣자 흥분에 들떴던 장무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장무기는 큰아버지 걱정에 잠시 흥분했다고 사과했고 조민도 말이 심했다고 사과했다. 사손방으로 돌아온 장무기는 그날 밤이 다 지나도록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 결국 새벽이 되도록 사손과 주지학은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밝아오자 건성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어디서 사손과 주지학을 찾아야 할지 상의했다. 그러다 개방 방주 사활용 일행을 뒤쫓아가서 탐문해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즉시 숙박비를 계산하고 만약 사손이나 주지학이 돌아오거든 객점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전날 조민이 구해온 준마 두 피를 나눠 타고 남쪽을 향해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하룻낮 동안 쉬지 않고 200여 리를 달렸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개방 사람들을 뒤쫓았다. 정오가 가까울 무렵 한겨울 세찬 찬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졌다. 그리고 다시 20여 리를 달려갔을 때 거위 깃털만한 한방눈이 펄펄 흩날리면서 곧이어 폭설로 바뀌어갔다. 해질녘이 되자 온종일 쏟아져 내린 눈이 거의 한자 높이까지 쌓였다. 하늘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야 구양신공을 익힌 덕분에 피로감이나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조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말을 타고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쉴 곳을 찾아 한마장쯤 더 갔을 때 갑자기 왼쪽 수풀 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툭 뛰쳐나오더니 산속으로 냅다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그 노루를 잡아 끼니를 때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날려 노루 발자국을 뒤쫓았다. 산비탈을 돌아나가자 노루가 어느 동굴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장무기는 내력을 끌어올려 쏜살같이 뒤쫓아 노루가 동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손에 힘을 주자 노루의 목뼈가 뿌지직하고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동굴은 그리 넓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충분했다. 장무기는 노루를 들쳐매고 조민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 동굴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말 두 피를 끌어다 비탈진 등성이 곁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에 매놓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동굴 안에 화톳불을 지폈다. 의외로 동굴 안에는 들짐승의 배설물이 없고 고약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칠흑같이 어두워 끝닿은 데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노루를 잡아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겨 눈덩이로 말끔히 씻은 다음 화톳불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다. 불빛이 활활 타오르면서 동굴 안은 봄날처럼 따스해졌다. 어쩌다 흘깃 돌아보니 일렁거리는 불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가운데 그녀의 갸름한 얼굴에 반사되어 한결 요염한 모습이 돋보였다. 조민도 무슨 낌새를 챘는지 흘깃 눈길을 돌려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길이 마주치자 어설픈 웃음이 희죽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노루고기로 배를 채우고 동굴벽에 기대 앉은 채 눈을 붙였다. 지칠 대로 지친 조민은 금세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장무기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네 필의 말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깊은 밤중에 폭설을 무릅쓰고 길재촉을 하는 걸 보니 아주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말발굽 소리는 동굴 근처까지 와서 뚝 그쳤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천천히 동굴 쪽으로 접근해왔다. 아마도 장무기와 조민이 동굴로 오면서 남겨둔 발자국이 아직 덮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때 조민도 놀라 잠에서 깼다. 혹시 저 사람들이 적은 아닐까요? 우리 잠시 피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기로 해요. 그러고 나서 조민은 동굴 어귀에 쌓인 하얀 눈더미를 가져다 화톳불부터 껐다. 그와 동시에 말발굽 소리가 뚝 그쳤다. 뒤이어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고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깐 사이에 동굴 밖 100여 척 되는 곳에 이르렀다. 다가오는 네 사람 모두 몸놀림이 무척 빠른 것을 보건대 무공이 높은 고수들이 분명했다. 조민이 살그머니 손을 잡아 끌고 동굴 안쪽 으슥한 구석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졌으나 깊이가 어지간히 깊어 100여 척쯤 들어가고 보니 비스듬히 꺾여 돌아가는 곳이 나왔다.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 동굴 바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장무기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귀에 익은 이 목소리는 넷째 사백 장송계였다. 놀라움과 반가운 마음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에 사람 발자국이 바로 이 동굴까지 이어져 왔군요. 뜻밖에도 이번에는 여섯째 사숙 을리정의 목소리였다. 장무기가 반가운 마음에 막 소리쳐 부르려는데 갑자기 조민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당신이 여기 이렇게 나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저 사람들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장무기도 생각해보니 지금 사백과 사숙을 만나는 것은 좋을 것 같지 않았다. 물론 자신과 조민이야 누가 뭐래도 떳떳한 몸이지만 청춘 남녀가 으슥한 동굴 안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유연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솔가지를 태운 자국이 있군. 노루가죽에 아직 피가 마르지도 않았고 말이야. 뒤이어 대사백 송원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일곱째가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난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구나. 송원교의 말을 듣고 보니 지금 무당 사협은 막내 사숙 막성곡의 행방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어찌된 일인지 귀 기울여 들었다. 장송계가 웃으며 송원교의 우려를 떨쳐버리듯 말했다. 우리 큰형님은 아직도 막내를 철부지로만 보시는 모양입니다. 근래 들어서 무당 막치렵이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나 계십니까? 옛날 어릴 적 코올리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사 강적과 만났다고 해도 일곱째 혼자서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을리정이 그 말을 받았다. 저는 일곱째 아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몰라 걱정됩니다. 지금 그 녀석이 명교 교주 자리에 있으니 그 아이를 음해하려고 노리는 적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나무도 크게 자라면 바람을 많이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녀석은 무공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너무 충직하고 순진해서 강호풍파가 얼마나 험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간교한 자의 술수에 빠져들까 그게 걱정입니다. 몰래 엿듣던 장무기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어서 송원교가 말했다. 일곱째가 북쪽으로 무기를 찾으러 왔다가 뭔가 실마리를 잡은 모양이야. 그런데 천진객점에 남겨놓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일세. 그러자 장송계가 말을 받았다. 집안에 변고가 생겼으니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남긴 글 말이군요. 우리 무당 문화에 어떤 몹쓸 폐륜화가 생겼다는 뜻인데 혹시 무기 그 녀석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장송계의 말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러자 을리정이 장무기는 무당파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장송계는 걱정스레 말했다. 무기 녀석이야 그렇지만 조민이란 그 요사스러운 계집이 너무 간교하고 악독해서 하는 말일세. 무기는 나이도 한창 젊은 데다 혈기가 왕성한 때라 미색에 혹하면 제 아버지처럼 패가망신하기 십상이지 않겠나? 제발 그 요녀한테 홀려서 제 아버지처럼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내 사람은 다음 말을 잇는 대신 그저 장탄식만 내뱉을 따름이었다. 여기까지 엿들은 장무기는 생각했다. 만약 저분들이 나하고 조낭자가 여기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셨다가는 내가 1000만 번 죽는다고 해도 씻지 못할 누명을 쓰고 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사백 송원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복의 넷째, 사실 내 마음속에 줄곧 의혹 하나가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네 그려. 막상 이야기를 꺼내자니 죽은 다섯째한테 미안해서 말일세. 장송계가 무거운 입을 열어 천천히 되물었다. 큰형님은 지금 무기 녀석이 일곱째한테 독수를 쓰지 않았을까?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송원교의 대꾸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무기는 비록 대사백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그가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걸 증명하듯 장송계의 변명이 들려왔다. 무기 그 아이는 본성이 순박하고 후덕해서 사리대로 본다면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일곱째 성질이 너무 거칠고조급해서 무기를 지나치게 다그치다가 둘이서 싸우기라도 했을까봐 걱정입니다. 게다가 조민이란 요사한 것이 간계를 부려 중간에서 시비라도 붙였으면 그랬다면. 넷째 사형의 뒷마디가 자신없게 수그러들자 을리정이 안타깝다는 듯이 두 사형에게 핀잔을 주었다.
큰형님과 넷째 형님은 그런 쓸데없는 헛소리로 괜한 걱정들 하지 마시오. 막내 아우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마음들 놓으시오. 그러나 송원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 장검을 보게. 일곱째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 아닌가. 이 칼을 발견했을 때부터 내 가슴 떨림이 멈추지 않아 견딜 수가 없네. 이때서야 조용하던 유연주가 나섰다. 그전만큼은 확실히 이해 못할 일입니다. 우리처럼 무학을 익힌 사람은 늘 지니고 다니는 병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칼은 스승님께서 손수 막내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무림에서는 검이 있는 한 그 주인의 목숨도 붙어 있고 검을 잃으면 주인도 목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장무기도 그 말을 듣자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스승이 하사하신 장검을 막내 사숙이 아무데나 놓아두고 행방불명되었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더러 조민의 미색에 홀려 막내 사숙을 해쳤다니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참 동안 우울한 기분으로 있으려니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짐승의 몸뚱이에서 나는 역겨운 채취가 풍겨나왔다. 어쩌면 이 동굴 깊숙한 곳에 들짐승이 웅크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장무기는 혹시라도 들짐승 때문에 송원교 일행에게 들킬까봐 조민의 손을 잡아 끌면서 살금살금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 손은 조민을 잡고 한 손은 앞으로 내밀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고작 세 걸음을 내디뎠을까 모퉁이를 돌자 휘젓던 손길에 부드러운 물체가 닿았다. 그 감촉은 사람의 몸 같았다. 깜짝 놀란 장무기는 누군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송원교 일행이 금방 눈치챌 것이라 생각했다. 장무기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내뻗은 손으로 상대의 가슴과 배 사이 5군데의 혈도를 연거푸 찍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벌써 오래전에 숨이 끊긴 시체였던 것이다. 장무기는 동굴 어귀 쪽에서 꺾여 들어오는 흐릿한 빗줄기를 통해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 시체의 주인이 바로 일곱 제사숙 막성곡임을 알아보았다. 장무기는 아무 말 없이 막내 사숙의 시체를 안아들고 뚜벅뚜벅 동굴 바깥쪽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송원교 일행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것이다. 불빛이 점차 강해지면서 시체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일곱 제사숙 막성곡이 틀림없었다. 핏기라곤 한 점도 비치지 않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 원통했는지 미처 감지도 못하고 부릅뜬 두 눈은 볼수록 끔찍스럽기만 했다. 장무기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내디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한 정적에 쌓여있던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송원교 일행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유연주가 먼저 소리쳤다. 안쪽에 사람이 있다. 그 말과 동시에 무당 사엽은 일제히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제야 장무기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막내 사숙의 시신을 아는 채 여기 숨어 있었으니 입이 10개라도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장무기는 삽시간에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뇌리를 스쳐갔다. 그러나 송원교 일행과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누명을 벗어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